대영제국 흥망사 제7강은 대항해 시대와 식민지 개척입니다. 대항해 시대를 가장 먼저 열기 시작한 사람들은 포르투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포르투갈이 왜 가장 먼저 이런 활동을 하게 됐느냐? 여기 보면 1472년에 아조레스 제도부터 이들이 점령을 하기 시작했고요. 마데이라 제도, 아프리카 서부에 이런 섬들을 점령하기 시작했는데, 자, 이쯤이 되면 요 시대에 여기 이베리아 반도에 살던 무어인들, 무슬림들이 다 쫓겨나거든요. 그 전까지는 여기 이베리아 반도 치열하게 전쟁을 하다가 무어인들을 쫓아내니까 여기에 있었던 수많은 군인들이 그래서 농사 짓는 걸로 돌아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일자리 마련 아니면 새로운 개척지 이런 욕구가 생겼던 거예요. 그동안에 이 지중해 무역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다 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베리아 사람들은 그 무역의 혜택을 못 봤어요. 그래서 이베리아 살던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사람들은 우리도 뭔가 새로운 길을 뚫어보자라고 하는 욕구가 자연스럽게 생기죠. 전쟁도 없어졌고 남자들이 여태까지 전쟁을 하다가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바다를 가서 항해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해외 식민지가 개척이 된 거죠. 그래서 아조레스 제도, 마데이라 제도, 카보베르데 제도 이렇게 바다를 거쳐서 하나하나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죠. 거기에 중요한 원동력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금이라는 귀금속이 있었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도 금이 있었는데 금이 주로 북아프리카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북아프리카에서 채굴이 된 게 아니고 이 사하라 사막을 건너오는 금들이 있었어요. 그럼 사하라 사막을 건너오는 금의 출처가 어디냐? 라고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포르투갈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면 분명히 그 사하라 사막 남쪽에 금이 나오는 곳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요구도 자연스럽게 나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포르투갈의 항해왕 에니크라고 하는 왕자가 후원하에 이제 여러 남자들이 배를 끌고 사하라 사막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내려와도 금은 별로 발견할 수 없었고요. 그나마 돈 되는 게 뭐냐라고 봤더니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항해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이 비용을 상쇄할 만큼의 금을 얻을 수는 없었어요. 근데 여기 해안가에 쭉 가보다 보니까 이 해안가에서 내륙에 있었던 여러 부족들이 싸운 후에 승리한 부족이 패한 부족을 노예로 잡아서 이 해안가에서 팔더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흑인을 사가지고 여기 카보베르데 제도에다가 설탕 플랜테이션에 맨 먼저 이 흑인 노예들을 투입하면서부터 아 이게 돈이 되는구나라고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 포르투갈 사람들은 계속 남쪽으로 금을 찾아서 아니면 돈 되는 걸 찾아가지고 계속 항해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대양을 멀리 가는 건 기술이 없어서 못 가고 여전히 육지 근처에서 이렇게 짧게 가는 방식이었죠. 당시에는 이렇게 지도도 없었고 하니까 뭐 항해로도 없고 굉장히 위험했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재가면서 길을 뚫어서 가다 보니까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바스크 다가마 시절에는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돌아서 동아프리카를 거쳐서 어디까지 가냐? 인도의 고아와 그리고 캘리컷까지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스코 다가마가 캘리컷까지 갔다가 최초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포르투갈 사람들은 뭘 알고 있었냐면 바로 이 지중해 무역 있잖아요. 지중해 무역에서 가장 탐이 났던 상품이 향신료였어요. 그 향신료는 어디서 오느냐? 인도에서 온다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인도를 직접 가면 여기 지중해 무역을 담당하던 이탈리아 상인들을 제끼고 포르투갈 사람들이 직접 사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직접 사면 당연히 거기에 나오는 유통 마진이 포르투갈 사람들이 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배에다가 향신료를 가득 싣고 돌아올 수 있었죠. 그렇게 해서 인도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여기 출항하는 바스코 다가마 있고요. 인도의 캘리컷까지 갔다 오죠. 그렇게 해서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이 이렇게 동아시아로 오는 무역 항로를 열게 됩니다. 여기 잔지바르라는 데에도 열고요. 여기 페르시아만 입구에 오만의 머스켓도 항구를 열고
고와를 실론섬 거쳐서 말라카 해협을 지나서 마카오까지 오고요. 일부 사람들은 일본의 나가사키까지 길을 열게 됩니다. 자, 포르투갈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구가 적어요. 인구가 한 1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남자들 항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몇만 명 수준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나가서 뭔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전쟁을 크게 해서도 안 되고 여기 뭐 땅을 점령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점들을 확보한 다음에 여기서 상업 활동을 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목표를 정했죠. 그리고 실제로 상업 활동은 잘 되질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포르투갈에서 인도에다가 향신료를 주고 살만한 뭔가 반대급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포르투갈 물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마땅치가 않았던 거예요. 사실 유럽에서 인도에 팔만한 물건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제일 좋은 건 은 같은 거죠. 귀금속. 근데 귀금속이라는 게 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포르투갈에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는 뭘까요? 폭력했던 겁니다. 대포. 이런 걸로 아라비아해에서 무역 활동을 하던 이 아라비아 상인들을 물리치고 거기서부터 폭력을 통해서 무역 활동을 하던 이게 사실 포르투갈의 행동이었어요. 이 지역에는 여기 아랍 상인,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상인, 중국 상인들이 이 항로를 통해서 무역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거기에서 포르투갈이 끼어서 무역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폭력을 통해서 여기 상인들을 겁박을 해가지고 일부를 뺏는 해적 행위도 굉장히 중요한 이 포르투갈 사람들의 행위였던 거죠. 그리고 일부는 또 상업 활동을 했겠죠. 자, 이베리아 반도 또 하나의 세력이었던 에스파냐. 또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1492년에 레콘키스타에 의해서 여기 부어인들이 쫓겨나잖아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남자들이 또 직장 잃고 고향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새로운 길을 열게 되죠. 그 길을 연 사람이 콜럼버스였던 겁니다. 그래서 콜럼버스는 이사벨라 여왕한테 후원을 얻어가지고 인도로 가겠다. 포르투갈은 아프리카를 돌아서 가려고 시도를 하는 중이었고 콜럼버스는 서쪽으로 가면 지구는 둥그니까 인도를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대서양을 건너서 이렇게 가게 되죠. 실제로 콜럼버스는 3번을 갔다 오고요. 어딜 가냐면 여기 서인도 제도를 갔다 오죠. 산토 도밍고 여길 가가지고 섬을 점령하고 그게 인도인 줄 알았던 거죠. 근데 막상 상륙해 보니까 그곳에는 원래 원하던 금이나 은 이런 보석도 없고 화려한 물품도 없고 하다 보니까 현지인들을 고용해 가지고 착취를 해서 뺏어오는 이런 걸로 서인도 제도 경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르투갈이나 에스파냐가 이 항해를 했던 가장 큰 목적은 금과 은을 구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일부 선교의 목적도 있었죠. 왜냐하면 이사벨라 여왕의 후원에서 보냈기 때문에 기독교를 전파해야 된다고 하는 목적도 사실은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파냐 사람들이 이 서인도 제도를 들어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육지에 상륙을 하게 되죠. 상륙해 보니까 여기는 인도가 아니다. 새로운 대륙이다라는 걸 알게 되고 거기에 보니까 아즈텍 제국이 있었다. 그리고 남아메리카에는 잉카 제국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요 아즈텍 제국은 코르테스라는 사람이 가서 여기를 점령을 하게 되고요. 남쪽 잉카 제국은 피사로가 가서 겨우 168명의 기마병을 데리고 가서 잉카 제국을 몰락을 시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에스파냐는 이들을 너무 쉽게 점령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즈텍 제국과 잉카 제국이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이 중심 권력만 무너뜨리면 쉽게 이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현지에 사는 사람들을 노동력으로 부려가지고 이들을 압제하고 착취할 수 있는 이런 경제가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미와 남미에서는 기본적으로 에스파냐인들의 현지인들을 착취하는 경제 구조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고 또 이들은 주로 남자들이만 건너갔기 때문에 현지의 인디오 여자들과의 통혼을 통해서 지속적인 혼혈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중미와 남미 지역에서는 유럽인과 현지 인디오 또는 흑인과의 혼혈이 그걸 메스티조라고 하거든요. 메스티조가 이 지역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죠. 그래서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는 이 지역을 착취하는 구조로 정착을 시켰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죠. 자, 그런데 원래 에스파냐는 이 신대륙, 새로운 대륙을 갈 때 금과 은 같은 보석을 찾기 위해서 간 목적이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한참 찾다 보니까 마침 오늘날의 볼리비아의 포토시라는 곳에서 은광이 발견이 됩니다. 해발 4,000m 되는데요. 은 함유율이 무려 50%나 넘는 거의 노천 은광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옆에 우앙카벨라라는 곳에서 수은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수은과 은광을 섞어서 은을 추출해내는 수은 아말감법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발명이 되거든요. 수은을 통해서 대규모 은을 추출을 하게 되고요. 여기 보면 포토시예요. 지금도 여기는 은광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고, 당시에는 현지 인디오들을 데려다가 막 엄청나게 착취해가지고 은을 생산을 하게 됐죠. 그래서 200년 동안 이곳에서 한 15,000톤에서 4만 톤 정도의 은이 생산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 은이 생산되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이제 팔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은이 유럽으로 가거나 아니면 태평양을 건너서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 갈 때 멕시코에서 배를 타면 여기 필리핀의 마닐라로 가거든요. 마닐라에 가면 중국 복건성에서 중국 상인들이 와서 은을 사갔죠. 당시에 중국 사람들 볼 때는 쌌던 거예요. 원래 시세보다. 그래서 에스파냐 상인들이 가져온 은을 아주 비싸게 쳐주고 사갔던 거죠. 금대 은이 유럽에서 1대 10이었는데 중국에서 1대 5, 6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훨씬 더 비싸게 팔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은이 중국으로 가고 그 은이 나중에는 명나라의 아주 중요한 이제 화폐 기능을 하고요. 또 절반가량은 당연히 유럽으로 왔겠죠. 유럽으로 와서 여기 이베리아 건넌 다음에 이베리아 여러 제국들이 유럽의 나라들이랑 전쟁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엘리자베스 1세 때 우리가 아는 무적 함대가 영국과 에스파냐가 싸우잖아요. 스페인 와인 계승 전쟁, 뭐 여러 전쟁을 거쳐서 유럽 여러 나라 퍼지게 됩니다. 그 스페인이 여러 번 패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로 퍼져나가게 되고 또 빚도 지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남아메리카에서 건너온 은이 스페인에 머물지 않고 유럽 여러 나라로 퍼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아메리카라고 하는 유럽인들이 볼 때 새로운 대륙의 발견으로 인해서 전 지구적 생태가 변하게 됩니다. 인류사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는데요. 신대륙의 작물이 지구인의 생산에 엄청나게 증대가 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는 담배, 감자, 옥수수, 후추, 커피 이런 것들이 이제 식량 생산이 되게 되는 거죠. 원래 신대륙에 있던 게 이제 유럽 또 아시아로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동안에 이런 작물이 부족해서 인구 압력을 해결할 길이 없었는데, 이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동물을 먹여서 가축이 많이 이제 생산이 많이 되잖아요. 또 감자 같은 경우에도 구황작물로서 많이 재배가 되고, 그래서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고요. 이 전 지구적 세균과 바이러스가 동서 이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시아에 있던 여러 바이러스가 아메리카를 건너가서 아메리카 현지 사람들을 많이 죽이게 된 거고, 또 그 바이러스의 강한 면역력을 갖고 있던 아프리카인들이 노예 노동력으로 자리 잡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지구의 전 생태적인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던 거죠. 자, 그 전까지는 각 대륙에서 각 별도의 어떤 문명이 이루어지다가 16세기 이후에는 전 지구적으로 사람들의 이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전 지구적 뭔가 변화가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은입니다. 자, 유럽의 가난을 깨워준 아메리카 은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유럽은 오랫동안 가난한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돈 될 만한 거리가 사실 별로 없어요. 땅도 그리 좋지 않고 농산물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좋은 상품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늘 이 동서교역에서 적자였어요. 로마 제국은 늘 무역에서 적자였거든요. 귀금속이 동쪽으로 가서 동쪽에 있던 물건들을 사오는 게 기본적인 문명 구조였거든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내내 그랬단 말이죠. 그랬는데 에스파냐가 아메리카에서 들여온 은 덕분에
아메리카로 가는 배한테는 뭔가 공산품을 실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은을 주고 공산품을 사야 되는데 그 공산품들은 에스파냐나 프랑스나 독일, 뭐 네덜란드, 이탈리아 이런 데에 있었던 여러 그 생활 필수품들이 에스파냐로 이동을 하고 거기서 배에 실려가지고 아메리카를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역과 또 에스파냐가 치렀던 많은 전쟁을 통해서 유럽 각국으로 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은이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에 보유하게 됨으로써 이들이 이 은을 가지고 동방의 교육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포르투갈에서 말씀드렸듯이 포르투갈 사람들이 인도에 가지고 갔던 여러 상품들이 인도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매력적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교육 물자가 부족했단 말이죠. 그래서 유럽인들이 동양에 와서 교육할 만한 것은 은이 가장 좋았고 나머지는 무슨 무기 같은 거, 총포 뭐 이런 건데 총포를 함부로 이렇게 건너주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은인데 15세기 이전엔 은도 별로 없었단 말이죠. 근데 바로 아메리카의 은, 그것이 교역 물자가 부족했던 유럽이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의 경쟁력은 뭐니 뭐니 해도 전쟁 수행 능력이었던 거죠. 왜? 그 전까지 중세시대 내내 유럽은 봉건 사회여가지고 계속 싸웠죠. 기사들, 말탄 기사들이 갑옷 입고 창을 들고 싸웠죠. 그리고 뭐 이탈리아나 독일 이런 데서도 작은 그 봉건 영토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전쟁 실력이 끊임없이 연마가 됐어요. 그리고 15세기, 16세기가 되면 카약선 이런 것들이 발명이 되고요. 그래서 유럽의 경쟁력은 항해술하고 신무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배가 실제로 아프리카 동쪽을 돌아서 아라비아를 건널 때 아랍인의 다우선을 만나거든요. 근데 이 다우선과 포르투갈 배가 싸우면 무조건 포르투갈 배가 이겼습니다. 왜? 강력한 대포를 실은 배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럽인이 내전 과정에서 얻은 그 강력한 무력 그리고 항해술 이것이 유럽인들의 최고의 경쟁력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개척했던 그 대항해 시대 그것을 통해서 유럽은 뭘 얻었느냐? 은 교역을 얻었죠. 그래서 남아메리카의 은이 중국으로 가고 중국에 있는 좋은 상품들이 유럽으로 올 수 있었고 또 일부가 직접 에스파냐에 건너간 이 은들이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으로 퍼져가지고 또 이것이 교육을 할 수 있었다. 자, 두 번째 은 노예무역이 생겼다는 거죠. 아프리카에 있었던 흑인들이 아메리카로 이주해가지고 거기서 노예 노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플랜테이션, 뭐 사탕수수나 후추, 커피 이런 농장에서 일하는 노예가 그 아메리카 식민지의 경제에 큰 기여를 했던 거고요. 또 하나 새로운 작물이 생산될 수 있었다는 거죠. 담배, 감자, 옥수수, 후추 뭐 등등의 여러 식량 생산물이 노예 노동력과 결합해서 생산됨으로써 그동안에 있었던 빈곤을 해결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